이번 주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생각하는 분들은 다 다를 테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집을 샀을 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이 올라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여기 집값 오른다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밖에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했는데 필요 경비가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손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집값 올랐어요. 1억 올랐으면 1억 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1억 올랐다고 해도 1억 번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걸 샀을 때 그냥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돈을 정확히 계산해야지, 나중에 내 집 마련하든 아니면 지금 당장 더 오를 것 같아서 내 집 마련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하고 보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거나 잡을 수 없잖아요. 아무 집이나.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잡아가지고 고가 아파트 이런 거 잡으면 또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가 아파트가 오르나봤자 얼마나 오르냐, 너네는 왜 그런 거밖에 안 잡냐 할 수 있으니까, KB에서 보장한 서울의 중위 매매 가격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이때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통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보셨을 때 떨어지는 각도를 보면요, KB에서 중위 가격을 그렇게 많이 조정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더 PIR이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위 가격을 너무 확 떨어뜨렸다, 이런 느낌이 보이진 않아요. 즉 이번에 KB에서 PIR이 확 떨어진 그 통계는 아무래도 통계청에서 소득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생겨난 일이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서울의 중위 매매 가격은 9억 5천이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에 집을 샀을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야지 돈을 버느냐, 어느 정도 오르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야 하는 금액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복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가격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복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520만원 정도가 되더라.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되죠. 채권 매입 금액, 시가총액은 뭘로 계산했냐면요, 집값 대비로 70% 조금 안 되게, 2022년 공동주택 조금 더 되겠죠. 현실화율 자료를 생각을 해서, 공시가격이 나온 아파트가 아니고 중위 가격을 대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잡고요, 요걸 토대로 국민주택 채권은 약 287만원 가량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계산해봤을 때 3,121만원 가량 나오죠. 그리고 보유세는 1년에 52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자마자 들어가는 금액이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 보유세, 이게 공시가격 변동 없고 공정가입비율 변동 없고 집값 변동 없을 경우 연 52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보유세는 더 늘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보유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40% 받아서 2년 뒤에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2년으로 잡았냐? 왜 2년으로 잡았을까요? 전세기간이 기본 계약이 2년이니까 전세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실거주를 하는 게 낫냐, 요걸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유세는 2년에 한 1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대출을 50년 대출을 받은 거예요. 50년 대출로 계산했고요. 연 이자율 4.2%는 한국은행에서 뽑은 평균 이율입니다. 그랬을 때 원리금 준등 상환으로 했을 때 월 15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일부는 원금에 들어가고 일부는 이자로 내죠. 그러니까 이자 금액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년 동안 이자를 냈어요. 근데 원금이 까인 게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근데 아까 40% 대출을 받았다고 한 거니까 9억 4,583만원 별 0.4 해보면요, 약 3억 7,833만원 가량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3억 7,369만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빼서 계산을 해봤을 때 원금이 갚아진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근데 150씩 24개월 동안 낸 거에서 그만큼의 원금 빠진 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자가 3,16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이자만, 원금 빠진 거 빼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당장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실거주로 팔았으면요, 그 양도세, 일거주 비과세 혜택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도세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내가 2년 뒤에 팔려고 하면 중도상환수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출이 약 7,385만원 가량이 나오더라. 즉 내가 지금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산다 라고 했을 때 저기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비 혹은 법무사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래도 8천 이상은 올라야지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천 이상 비싸게 팔아야지 되는 건데 중위 가격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신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초고가 아파트 그들만의 리그 그런 데서만 팔리는 거고 지금 중위 가격 정도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있냐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8천만원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뭐 금리가 잡혔어요 아니면 미국 위기가 잡혔어요 물가가 잡혔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사는 게 좋느냐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느냐 했을 때 이 정도 손실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위 매매 가격이 4,583만원이고 대출 40% 7,833만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할 때 쓴 돈 내가 모아서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5억 6,75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세를 산다고 하면 전세금은 빼야 되죠. 그러니까 중위 전세 가격을 봤더니 4억 9,500만원 정도다. 그러면은 차액이 7,250만원이 나오죠. 요 차액을 2년 동안 예금을 한다 생각을 했을 때 기회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을 한다고 계산을 해봤더니 2년 동안 예금을 단위로 했어요. 3.5%. 요거 역시 한국은행에서 뽑은 평균 예금 금리입니다. 그랬을 때 약 이자 수익이 430만원이었다. 그럼 아까 7,300에다가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적어도 8,00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라간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눌러놔서 인제 기지개를 펴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금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 대출을 받을 때가 가장 싸고 오늘 예금할 때가 가장 금리가 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 8천만원 이상 내 손에 쥐지 않으면 나중에 팔고 났을 때 8천만원 이상 내 손에 쥐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억 6,7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팔고 나서 내 손에 6억 4천 6억 5천 가량이 쥐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손실이다. 2년 뒤에. 뭐 버티려고 해서 계속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셔도 되는데 저게 금액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월급의 80%를 저축해서 집을 사라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차익을 누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80% 저축하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저축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도 봐야 되겠죠. 자 집값이 안 오르고 안 떨어지고 지금으로 딱 고정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은 연 5,022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연 5천이 중위소득이에요. 다 줄 세웠을 때 가운데가 연 5천이래요. 이게 괜찮아요? 맞는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PIR이 훅 떨어진 게 연소득을 이렇게 확 올려놔서 그렇다. 그런데 그 연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80%를 모아요. 그럼 한 4천만원 정도를 모아야 되겠죠. 22만원 계산 불편하니까 떼고. 그러면은 월 생활비 85만원 나옵니다. 85만원으로 월 살아야 돼요. 중위소득. 연봉 5천 버는 사람이 월 생활비 85만원 써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 중위소득은 청년층부터 굉장히 오랜 경력자까지 다 합쳐서 중위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부터 저 소득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그렇죠? 라면만 먹고 살아도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세금이든 매매금이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평균이 1000에 60 정도 합니다. 서울은. 와 85만원도 적었는데 실제 월 생활비는 25만원입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할만하네요. 회사 가서 회사 비품으로 아침 점심 저녁 때울만 하네요.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투잡을 뛰어야 할 때시라고 하지만 이거는 중위소득이죠. 이거는 전체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청년층은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투잡 뛰어도 이 정도 벌기 힘들죠. 원룸 산다고 해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모았어. 그러면 아까 서울의 중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을 모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을 모아야 돼. 아까 5억 6,750이라고 그랬죠. 근데 750만 떼고 최소 14년은 저축해야지 80%씩 저축해야지 겨우 내 집 마련을 할 자금을 마련했어요. 자 20세부터 돈 벌었다고 해봅시다. 20세부터 연 5천만원 벌었어요. 14년 동안 모아서 34세에 50년 대출로 LTV 40% 받아서 겨우 내 집 마련한 거예요. DSR도 거의 40% 가까이 돼요. 50년 대출이기 때문에. 드디어 내 집 마련했다. 끝났을까요? 타고 나서 저축이 될까요? 자 가처분서도 93% 요거는 1분기 1분인데 자, 평균적으로 필수 생계비의 비중이 약 36%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집 사가지고 평생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가족도 만들 거고 그러려고 집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 혼자 살려고 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고려를 하셨을 때 그래도 필수 생계비가 저 정도면은 내가 연봉 5천 벌었을 때 요 중에 한 40%는 써야지 그래도 인간답게 살지 않겠느냐. 요거는 이따 한번 계산을 해볼 테지만 그래야지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인간답게 내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집 사고 열심히 모았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위소득은 연 5천만 원 정도. 자 그랬을 때 원리금 아까 3억 6천 받았을 때 원리금은 150만 원씩 나갔었죠. 12개월이니까 약 1,800만 원씩 원리금이 나간다. 자 그랬을 때 40% 정도는 생활비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인간답게 살지 않겠느냐. 그래봤자 연 2천만 원이에요. 내 가족이랑 같이 살 때. 그게 월 생활비로 따지면 167만 원. 167만 원이면은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죠? 40% 생활비 했을 때 적당히. 적당히도 아니에요. 굉장히 저 정도면은 쪼들리고 사는 거죠. 만약 애가 있다면은 학원비 내주기도 힘들 정도예요. 요즘에 단가 학원 같은 경우도 한두 군데만 보내도 한 5, 60만 원 금방 깨지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예금한다고 해봅시다. 34세부터 내 집 마련했으니까 연 1200만 원씩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월 100만 원 예금이겠죠. 그랬을 때, 자, 은퇴까지. 은퇴 나이는, 우리나라 은퇴 나이는 60세죠? 60세까지 적립을 한다고 했을 때요. 월 100만 원씩 26년 적금. 그리고 계산할 때 너무 짜게 계산했다 이런 이야기 안 듣게 하기 위해서요. 예금했을 때 적금금리 4%로 계산을 했습니다. 약 4억 5천 가량이 모이더라. 오, 많이 모이네요. 26년간 4억 5천 가량을 모아서 이걸로 노후 대비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은퇴해서 돈을 안 벌게 된다고 해봅시다. 노후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은퇴한 뒤에는 파이어족으로 적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금이 남았죠. 2억 7천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2억 7,365만 원 남았는데 2억 7천으로 뗀 거예요. 아까도 4억 5천 안 되는데 4억 5천으로 띄워주고 그러면은 노후 대비 가능액은 1억 8천이다. 요걸 가지고 60세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냐. 첫 번째, 사자마자 2년 뒤에 판다고 해도 한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상 오를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기 위해서 14년 동안 월급 80%를 모으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쪼들리게 월 100만 원 조금 넘게 써가면서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월 137만 원으로 살면서 진짜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정년 퇴직할 때 노후 자금 써야지 하는데 1억 8천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 사면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저건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요. 서울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저렇게 나온다면은 저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부담이 된다는 건데 저게 감당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14년 동안 80% 모을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소수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원리금 저렇게 내가면서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40% 100 몇십만 원으로 먹고 사는 그런 가족이 거의 없을 텐데 매우 극히 힘들게 모았어도 저렇게 끝까지 힘든데 노후 대비하기도 힘든데 거기서 예를 들어 더 나갈 돈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저거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후 빈곤이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노인 빈곤율 OECD 30% 넘는 나라가 한국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40% 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보적이다. 축구 감독 중에 무리뉴라는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의 별명이 뭐다? 스페셜 원. 한국은 스페셜 원이다. 매우 40% 넘는 곳은 한국밖에 없으니까 매우 스페셜하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누적돼가지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부양비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세대에서 갚아야 된다. 그런데도 집값이 오를 수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사셔도 돼요. 2년 뒤에 8천만 원 이상 오를 거고 난 그때 보유세 2번 내고 팔지도 않을 거고 근데 보유세 2번 한 110만 원 빼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이상 벌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앞으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런 식으로 생각 없이 샀다가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 지금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시장이었어요. 그때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 샀다가 망한 하우스푸어들을 잘 생각해 보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서울에서 중위가격 집 사면은 기본적으로 7천만 원 이상 깨진다. 여기에 그 돈으로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회비용까지 합쳐서 기본적으로 8천만 원 정도 깨진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20세부터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했을 때 14년 이상 자금을 모아야 가능한 거고
그 뒤에도 계속 갚아봤자 노후 대비가 1억 8천이다. 근데 이것도 매우 타이트하게 모았을 경우인 거고, 매우 타이트하게 모으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뭐 주택연금을 받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엔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거품긴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분석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하셔라. 다만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셨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